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돌려보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이제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재판부가 결정된 거죠? 네, 서울고등법원이 조금 전에 재판부 배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입니다.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배당에선 제외됐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제 본격적인 기록 검토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재판부가 언제 기일을 지정할지, 그 기일은 언제쯤일지 주목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이후에 바로 할지 아니면 더 밀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부터 진행되는 절차가 이례적으로 빨랐던 만큼 그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항소심 판결 36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렸고 파기환송심도 오늘 오전 사건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까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결론이 선거 전에 나올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기일 지정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일 지정이 언제쯤 될지 지켜봐야 한다, 주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월 15일 오후 2시로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잡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5월 15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해드린 대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날짜를 오는 15일로 공판기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오는 15일 오후 2시에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로 정해졌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법조팀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형사 7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이 됐고요. 기일 지정이 언제가 될지 주목됐었는데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예,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오는 15일에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고 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출마와 당선에는 법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에 나갈 자격을 잃었다며 당장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와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명백한 선거 개입을 저질렀다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이 후보를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즉각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동훈 후보에 이어 선거로 국민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뜻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봅니다.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양당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에 받던 재판이 중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권력만 잡으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재점화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은 연일 사법부를 향한 거친 규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지지층 최대 결집을 전망하며 후보 교체론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15일입니다. 예,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루어진 지 하루 만에 배당이 돼서 기일까지 지정이 된 겁니다. 예, 오는 15일 오후 2시 제403호 법정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오는 15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리직에서 내려온 지 하루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개헌을 조속히 완수하고 대통령직을 조기에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줄곧 대선 차출론이 제기돼 온 한덕수 전 총리. 한 달 가까이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해오다 총리직 사퇴 직후 하루 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년 차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마치고 3년 차의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퇴임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과제로 미국발 관세 전쟁을 꼽았는데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등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을 내세우며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극심해진 사회 갈등을 고려해 통합에도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론 서울 돈이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점심을 함께하며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을 대폭 포함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뒤 곧장 광주로 내려가 5.18 민주묘역도 방문해 민주화 희생자들의 넋도 기렸는데 호남 출신이기도 한 한 전 총리의 통합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전 총리와 특별한 회동 계획이 없다면서도 출마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의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내용이 괜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 전 총리는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당한 윤석열 정권과 내내 운명을 함께한 2인자라는 정치적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 내란 시도입니다.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온 것입니다.
또 조기 대선 전국을 관리해야 할 이른바 심판이 선수로 뛰어든 것 자체가 명분이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한 전 총리가 언급한 마지막 소명이 결국 대권이었느냐는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 같은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 누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될까요?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경선 일정은 청년에, 한동훈 후보는 영남 지역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각각 취약 지점이라 불릴 만한 곳에서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앞으로 장관도 청년들 20대, 30대 임명을 해서 경선 종반 공약 경쟁은 정치 개혁이 눈에 띄었는데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한 후보는 자신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7 체제의 마지막 문을 닫는 굳은 일을 하는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초반부터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는 극명한 노선 경합을 펼쳐왔습니다. 서로를 선배를 제 손으로 탄핵시킨 후보, 계엄 사태에 사과하지 않은 후보로 규정하며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와 선배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 국민께 사과드리고 다시 출발하자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헌재가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가는 거, 이건 큰 차이거든요. 경선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는데 김 후보는 김덕수란 표현까지 써가며 가장 적극적으로 연대론을 띄웠습니다. 한 후보는 이기려면 누구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전제는 같다면서도 마치 대입에서 수능은 안 보고 면접만 보겠다는 식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TV토론은 비방전보단 도시계획이나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 북핵 대응 방안 등 정책 검증이 줄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당이 배출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조기 대선이니만큼 자멸로 가는 비호감 경쟁은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보수 결집이냐 중도 확장이냐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 한전 대행과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당심과 민심의 향배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30여일 앞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 번째 대행으로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 대행은 공직자들에게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출근길, 이주호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정은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챙긴 건 국가 안보였습니다. 첫 공식 업무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국민이 조금도 염려하지 않게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 이어 처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장관들에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고 사명감과 하나된 자세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국민 안전 책무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재난안전관리상황실도 찾아 산불 등 안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유례없는 정치적 과도기 속 세 번째 권한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 모든 공직자를 향해
흐트러지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또 주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교육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지원단을 꾸리고 이 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안에서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지원단은 기획조정팀과 일정 총괄팀, 메시지 공보팀, 외교안보팀, 재난치안팀, 민생경제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전체 구성원 중 11명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에서 법제처 해석례를 인용해 의사 정족수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권위자를 빼고 계산한 재적위원이 아니라 법정의 위원 정수인 구성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은 21명이어서 국무회의 규정상 의사 정족수는 21명의 과반인 11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선까지 32일 남은 오늘의 전국 상황을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후 정치권은 폭풍이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좀 멘붕적인 상황이 있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초고속으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굳이 항소심의 결정을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했지만 파기환송이고 1심 판결대로 그대로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건데 이 정도로까지 초스피드로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대법원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결정해 놓고 사실상 심리는 거의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지금 이 대법원의 자세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파기 자판까지 이야기했었는데 파기 환송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정의가 살아있다, 법치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33 원칙이 강행 규정으로 정해졌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전략적으로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썼기 때문에 2년 2개월, 4개월이나 걸렸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졸속 심리를 한 게 아니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에서 2차례나 심리를 거쳤고 이게 졸속 심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변호사인 이승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이제 15일 날 벌써 이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일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또 출석하지 않거나 뭐 송달을 받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6월 3일 전에 충분히 형량만 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 점도 궁금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 이 사람은 그 자기 백성들 생각 안 하고 무관심하게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은 외환을 불러들여가지고 백성들 수백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조선에서 정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혹시 지방관들이 피해 끼치는 거 없나 해가지고 그리고 탐관 오리들 혼을 내고 하니까 탐관 오리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선조, 정조 어떤 의미로 얘기한 겁니까? 아마 이제 저번 대선에서도 저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대통령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편가르기를 하지 않고 또 직원들 또는 뭐 부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조 같은 경우는 자기 지휘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희생됐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비유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본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탐관오리를 잡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살리겠다. 뭐 이런 경제에 대한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어제 파기환송 이후에 민주당은 줄곧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다 본인이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뿐입니다. 대법관들이 12명이 10명이 이제 유죄라는 취지의 이제 파기환송을 했고요. 2명만이 이제 그 2심 판단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또 뭐 대법관들이 또 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개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원래는 633 원칙으로 1년 내에 선거법 위반 범들은 일찍 판단이 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 4개월 이렇게 끌었기 때문에 이 대선 국면까지 왔고 그럼 대법원에서 이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에서 당연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업보다 이재명만 후보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이제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사실은 후보가 교체돼야 된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 전에 이재명 후보가 교체되지 않고 가고 이제 15일 날 공판기일이 잡히고 그 전에 이제 판단이 나온다면 이거는 유죄를 무죄로 뒤집을 수 없는 그런 대법원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법 시계가 원래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흘러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만 피고인 이재명에게만 사법 시계가 멈춰 있었다면 이번에 대법원에서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잣대를 대법원이 제시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형사재판이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뭐 비판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죄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기소되지 아니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와 재판 진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재판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선택됐잖아요. 국민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공소가 취소됐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이 헌법적 가치는 국내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재판은 정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자꾸 633 원칙을 이재명 후보가 지키지 않은 것처럼 하는데요. 아니 검찰이 6만 쪽의 기록을 보냈어요. 뭐 판사가 6만 쪽의 기록을 6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50명이 넘는데 6개월 안에 재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잘못일까요? 그건 검찰이 너무나도 많이 정치보복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재판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10대 2였잖아요. 10명의 대법관 중에 9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리고 1명은 한덕수 대행이 임명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10명 다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은 다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가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보수의 대법관이라 할지라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대법관이 1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인데 10명이 모두 다 유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대법원에도 있구나. 그리고 이들의 법률과 양심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과 양심이 같은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본인의 내란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왜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구속이 취소되는지 저는 지금 법과 상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정말 심각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이재명이 그랬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대법원도 아마 대법관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시점에 중대한 이 시점에 유권자에 대해서 그러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잣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치 불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대법관들에 대해서 다 탄핵을 하겠다. 지금 10명에 대해서 다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10명에 대해서 유죄를 그러면 판단을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을 탄핵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대법관들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분들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경호원을 붙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대법관들에게 붙여줘야 될 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대법관에 대한 탄핵은 한 적이 없고요. 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니, 하겠다는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300분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하면은 민주당의 의견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8대 0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위헌 위법적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합니까?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인정하지 않죠? 지금 대법관은 그 존중되어야 되고 아니라... 대법관은 존중되어야 되고 헌법재판관은 존중 안 돼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요. 대통령 선거는요. 대통령 선거지 도덕 선생이 뽑는 게 아니에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뭐 대통령의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발탈시킨단다? 이게 좀 말이 되나요? 제가 그리고 네. 토론 과정에서요. 국민의힘에서 김문기 씨 알았다라고 계속해서 반박했고요. 국토부에 협박받은 거 아니다라고 계속 반박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면 국민들은 충분히 김문기를 알았을 것이다 또는 몰랐을 것이다. 국토부의 협박과 상관없이 백현동 개발을 했을 것이다 몰랐을 다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형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검찰과 법원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반론 짧게 듣고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이 판단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제대로 사실관계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난 것이 아니라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데 그거를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 때문에 이제 유죄 판단이 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에 대한 인식의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니라 1심과 동일하게 그게 조작됐다라고 하는 이 허위 발언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참고인 조사만 뭐 50명, 증인은 50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 다 피고인 이재명이 다 부인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이게 다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명백하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들어보죠. 예, 자, 두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당의 뭐 치열한 뜨거운 논쟁 속에 법원의 시계가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5일 2시로 이제 파기환송심 기일이 잡힌 건데, 자, 이렇게 법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이제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입을 좀 모으던데요. 저는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 서울고법에서 이거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것은 유죄입니다. 이게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형사 재판을 많이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번 재판이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명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6월 3일 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양형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1심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1심에서도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준표대로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0만 원 미만이 나와야 이제 피선거권을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이전의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제 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이 하루 만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엄청나게 빠르죠.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강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대법원이 그냥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만들지 않겠다. 자신들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우려를 범할 수 없고요. 뭐 당연히 저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님 주장처럼 나온다고 치죠. 그러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없이 국민의힘 후보가 그냥 거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해 줄까요? 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것은 좋지만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까지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실력으로 이기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힘으로 이기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고 대법원도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도 중요하지만 조금 사건이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빨리 결정을 못 내고 계속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보수의 국민들이 그리고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민주당 후보를 박탈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초특급 스피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전 부총리, 물론 뭐 송사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 두 명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저는 실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항상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다라고 해서 이주호 부총리가 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민생이라든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 탄핵시키지 않길 바랬었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한덕수 대행이 어제까지는 심판으로 뛰다가 대선을 관리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선수로 뛰면 이건 이 경기가 유지될 수 없는 거잖아요. 경기는 파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버렸는데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을 탄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협상도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탄탄대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최상목 대행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정치적인 의도 하에 탄핵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보복 탄핵이다, 탄핵 테러다 이렇게 평하던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도 이게 완전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이유가 진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 탄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관세 협상은 지금 적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늦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세 협상을 잘 하고 돌아온 부총리에게 지금 왜 관세 협상을 하러 나갔냐,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탄핵을 시키는 것을 당연히 어떤 국민이 보기에 이 탄핵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풀이로 이게 탄핵을 하면 안 되고 이 탄핵에 도대체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가 그 탄핵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는 좋지만 그러면 민주당 후보를 못 내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고 지금 후보 등록 기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당원들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위험성 있는 이재명 후보를 내세울 게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를 내세워야지 왜 이런 책임 전가를 다른데 사법부에다가 하는 건지 저는 묻고 싶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이제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으세요? 네, 걱정도 하고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제 졸속 재판이라고 대법원은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1심 재판과 사실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1심에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50명 이상 이렇게 왔던 게 졸속 재판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2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는 듣고 있는 유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올바른 잣대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책임 전가하는 것은 민주당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변호사님, 변호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게 졸속 아닙니까? 변호사님 사건인데 9일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아 잘했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되고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요. 인도나 일본이나 다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관세 얘기했다가 지금 전 국가가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관세도 유예하고 반도체 관세도 유예하고 있어요. 일본이나 인도도 계속 느리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본과 인도를 이용해서 한국을 이용해서 관세 협상 결과가 빨리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트럼프의 관세 협상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빨리 하는 게 잘 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승훈 관세 협상 변호사님이 다녀와서요. 네,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 다녀와서요. 7월에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가 결과예요. 뭘 합의해 왔죠? 뭐 아시는 게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 변호사 맞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묻겠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맞으신지.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 졸속 아니고요. 전원 합의체에서 2번이나 심리를 했습니다. 충분히 심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 9일 만에 나온 재판이 이게 어떻게 졸속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어제 사퇴를 했고요.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차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모시고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습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신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3년차 임기 단축 개헌이었습니다. 일찍 직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계속 50년간의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아까 출마 선언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개헌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폭거. 이런 부분이 의회 폭거가 아니고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도 엄청나게 사실 우려되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 이게 의회의 권력을 줄이고 대통령의 권력도 만약에 줄여야 되겠지만 이게 견제와 균형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개헌을 책임지고 내가 해내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하는 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사실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 믿는 게 사실은 이제까지 정상적인 일이었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계속 거짓말을 해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이렇게 선거법 위반 되고 나서도 이거 그냥 해프닝일 뿐이다. 얼마나 많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한 것은 내 말을 믿는 것은 내가 그냥 이렇게 말의 무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온 격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그렇죠. 아바타가 나왔다라고 봐야죠. 최소한 대행이라고 한다면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어야 됐을 건데 이완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본인의 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이미 전 대통령이 된 사람의 지시를 받는 대행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보고요. 또한
좀 염치가 없어요.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숙하고 본인도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국정 실패에 책임을 졌고 민생 경제는 파탄 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은 못했지만 나는 잘할 수 있다? 국무총리여서 못했지만 나는 대통령 되면 잘할 수 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왔으니까 뭐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왜 나오셨을까?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한덕수 대행에게 넘겨줄 것처럼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에 물려줄 것처럼 했는데 이분도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이재명 후보만 이겨보겠다라고 다 사람 모여 하는데 감동과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한 전 총리 쪽방촌을 찾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국밥도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들었던 그런 이제 정책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출마하면서 거기에 정책에도 당연히 약자와의 동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행보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한 전 총리에게 힘을 좀 실어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실어준 것 같아요. 첫 행보인데 오세훈 시장과 같이 갔고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쪽방촌을 처음 방문했거든요. 이건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김문수 후보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아바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동훈 후보는 아무래도 찬탄하면서 좀 각을 세우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데 한덕수 대행이 아무래도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좀 나이도 있으시고 또 한덕수 대행이 안 되더라도 또 자신의 향후 입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과 함께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입지가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가 본격 대선판에 등장하면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까? 어제자 MBS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참고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고요. 자. 보면은 이재명 후보 46%, 한덕수 전 총리 31%가 나왔습니다. 가상 3자 대결이죠. 이런 구도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궁금한 게 지금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거 보면 일단 한동훈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내일 있을 국민의힘 1위 후보가 굉장히 팽팽한 것이어서 누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차이는 15% 차이로 상당히 높습니다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적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아무래도 한동훈은 싫어서 못 찍겠다는 사람, 김문수 후보는 싫어서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굉장히 악감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보수가 좀 뭉치는 힘은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중도층, 무당층에 있어서의 한덕수 후보의 소구력은 실패한 정부의 총리라는 점에서는 좀 중도층을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내일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일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전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그 28일부터 30일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그 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사실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한덕수 총리의 그 출마도 하기 전에 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후보가 한 명으로 지금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됐기 때문에 내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후보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의 판세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뭐 이 시간이면은 이미 한 명만 남은 상태일 텐데 그래서 그런지 신경전도 시작된 모습입니다. 한 전 총리와 두 후보 간에 이제 연관성이라든지 혹은 뭐 물밑 접촉 그리고 단일화 좀 신경전이 거세지는 모습이죠. 제가 김덕수란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김문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헷갈리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나오면 자신이 1위가 되면 한덕수 후보에게 그냥 양보할 것 같은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후보 자리를 주질 않겠다라고 하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서로 1위가 되더라도 상당히 단일화의 진통이 있을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당무 우선권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거든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나 단일화 안 해 하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이런 단일화가 합의되기 전에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들어왔는데 나 단일화 안 한다면 출마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소속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와 교섭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당초 예상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좀 쉽지 않겠다.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평들이 많아지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희망일 수도 기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누구든 이기는 후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사였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것은 이게 단일화를 하더라도 단일화는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든 그리고 국민들이든 다 이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저희가 내일 정해지는 후보한테 이제 표를 줬는데 그 후보가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명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입장을 그렇게 동일하게 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한 분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분이 정말 당권을 다 이제 쥐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치러집니다. 대선 이제 경선이 치러지는데 그러면 그런 때 후보들 간에 이제 단일화 접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지금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명분을 강조했고 한동훈 후보는 발언 수위가 좀 높아졌네요. 절체절명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이 아니다라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를 좀 평가절하했죠.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는 검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다. 특히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다 보니까 일단 자신의 공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또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면서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라든가 재판에 관여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상당히 했는데 이제는 개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공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싸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너무 싸워가지고 실은 국민들의 삶은 뒷전이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싸운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얻어지는 거, 국민들께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좀 비정상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가는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차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이제 최종 경선에서 누가 선택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 예측을 좀 해볼까요? 글쎄요. 저도 누가 되실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누가 되시든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말씀입니까? 저는 솔직히 뭐 국민의힘에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좀 정상적인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한덕수 후보에게 주려고 나왔습니다라고 초기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행은 그래도 탄핵은 찬성했잖아요. 좀 법치와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은 법치를 무시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정상적이고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내란을 범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좀 수호할 만한 사람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 민주당에서도 정상적인 후보를 좀 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정부의 고강도 행정 지도에 따라서 전국 2,600곳 대리점에서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위약금 면제만큼은 여전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해킹 사고에 따른 유심 대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규 가입 중단 등 전날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행정 지도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전국 2,600여 개 티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고객들의 유심 교체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심 주문 물량이 오는 15일부터 들어올 예정이라며 다음 달까지 유심 1,000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접속 지연 사태를 빚은 유심 보호 서비스 역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바꿨습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층부터 차례로 자동 가입을 시작해 하루 최대 120만 명씩 오는 14일까지 전국의 가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편의를 위해 공항 로밍센터마다 추가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14일부터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SKT는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고객 이탈과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인 만큼 종합적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과기정통부의 어떤 또 법무 검토 이런 부분도 또 별도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인데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킹된 유심 정보만으론 금융자산 탈취나 휴대전환의 정보 복제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당분간 매일 브리핑을 통해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인데 고객 불안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달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달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23만 7천여 명으로 전달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SKT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는 9만 5천여 명, LG U+로 옮긴 가입자는 8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만 5천여 명은 알뜰폰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24일에 열린 한미 2+2 장관급 협의에 이어서 향후 협상의 윤곽을 잡기 위한 기술 협의를 마쳤습니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향후 본격적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협의의 윤곽을 잡는 회의였다고 전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관세 완화를 호소하는 업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접촉을 부인해왔던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최근 미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조급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쪽에선 지금은 중국을 제쳐두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17개 나라와의 협상 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대중 완화 조치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Is it fair to say that we'll see a deal with India and South Korea before we see something with China? Could we see a de-escalation because the Chinese need to de-escalate sooner than the other deals, perhaps? But the other deals are moving along well. 백악관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며 거듭 관세 전쟁의 필요성을 옹호했습니다. 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선 공정한 조건이었다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상대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countries obviously will have their own demands and their own interests, but nothing will go into effect that doesn't serve the interests of America and the American people. 하지만 미국의 실물 경기가 후퇴하면서 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작은 기업이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작은 기업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Those are businesses that really have the least amount of margins to be able to deal with tariffs, and that's one of the things we're very concerned about going forward is that we could see red ink in the employment data as we get into May and June. 이에 대해 백악관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준비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의과대학 5곳이 한 달 이상 무단 결석을 간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재적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학칙상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재적 처리되는 5개 학교가 재적 예정을 통보했으며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재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적 예정이 통보된 학생들은 순천향대는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치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190명, 건양대 264명 등 모두 1,916명입니다. 그제 오후 3시쯤 경기 이천시 부바릅에 있는 도로에서 깊이 50c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해 달리던 통근버스 뒷바퀴가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천시청은 현장 굴착 작업 결과 도로 아래 땅에 물기가 있었지만 이 구간을 지나는 관로는 없었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사건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도 신속한 피해자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효자손까지 사용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 피해자의 오빠는 지난달 15일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충남 아산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다고 말한 뒤 경찰 안내에 따라 사건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일주일 정도 뒤에 담당 수사관이 연락하면 그때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하고 피해자 오빠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2주가 되도록 고발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경찰에 전화해보니 그제야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건 발생지가 충남 공주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잡은 조사 날짜는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뒤인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안 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다음 주가 연휴잖아요. 그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달인데 가서 바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는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들을 3차례나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코지할까 봐 그게 조금 사실 두렵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좀 수사가 돼서 적금 금지? 뭐 그런 거라도 좀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경찰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 절차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했지만 고발인에게 연락하지 못한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고발인 조사를 곧바로 진행해 사건을 신속히 이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도 경찰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체계가 이제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경찰을 찾았지만 세심하지 못한 대응에 피해자와 가족은 또 다른 상처를 받았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많이 투약하면 사람의 목을 물어뜯기도 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총책 2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하고 해외로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산 혐의로 외국인 1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다른 외국인들을 판매책 등으로 끌어들이고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 채널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머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권 외국인들에게 메페드론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5경기째 전열에서 이탈한 가운데 소속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2차전에서 한 점 차로 지더라도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밟았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포로의 크로스를 히샤를리송이 머리로 받아 연결하자 존슨이 달려들며 다시 헤더로 골망을 출렁입니다. 경기 시작 38초 만에 터진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입니다. 호시탐탐 추가골 기회를 노리던 토트넘은 30여 분 뒤 다시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포로가 후방에서 길게 넘겨준 공을 침투하던 메디슨이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Good for the team. It's important to start the game very well. And yeah, it's very happy for the score, the first goal in 1 minute in the game. And yeah, it's important.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16분 손흥민 대신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선 로메로가 페널티킥을 얻자 솔랑케가 침착하게 차 넣으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후반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한 골을 허용했지만 토트넘은 2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2차전 원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한 골 차로 져도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Plenty of opportunities. We're calm on the ball. I don't think the scoreline reflects our dominance, but we put ourselves in a good position come second leg. 같은 프리미어리그 소속 맨유도 유로파리그 준결승에서 스페인 빌바오를 3대 0으로 꺾고 결승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카제미루가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빌바오의 수비수가 퇴장당한 틈을 노려 페르난데스가 2골을 추가하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 내리는 비라 아쉬운 분들도 있을 텐데요.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북서쪽에서 비가 시작돼 아침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이후 낮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면 남부지방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도 5에서 40mm로 대체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겠고 서울 낮 기온이 15도, 대구 16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며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지만 어린이날 밤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로 지정됐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 하루 만에 공판 기일까지 지정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 기일까지 잡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공지를 기준으로 보면 재판부 배당 사실이 알려진 건 오늘 오후 4시 50분쯤입니다. 그런데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기일까지 지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과 기일 통지까지 발송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서도 발송한 걸로 저희 취재진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 7부가 맡습니다.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시간 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대법원의 선고가 어제 있었고요. 오늘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 공판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이뤄진 겁니다. 예, 이 결론이 선거 전에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일단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 법원을 기속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걸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실상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 정도만 심리하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도 1, 2심 재판처럼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이 후보도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이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차치하고 통상적인 형사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고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선 투표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기자 연결 과정에서 잠시 음향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5년 전에도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달랐을까요? 차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5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의미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는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을 제시한 두 대법관은 이 후보에 대한 5년 전 대법원 판례를 4차례나 인용하며 법원이 선거 과정에 넓게 개입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출마와 당선에는 법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에 나갈 자격을 잃었다며 당장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와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명백한 선거 개입을 저질렀다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이 후보를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즉각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동훈 후보에 이어 선거로 국민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뜻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봅니다.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양당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에 받던 재판이 중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권력만 잡으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재점화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은 연일 사법부를 향한 거친 규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지지층 최대 결집을 전망하며 후보 교체론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다음 날인 오늘 북한 접경 지역을 돌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에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게 터져나왔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역 소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경청 투어 이틀째 방문지로 강원도 접경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 철원과 화천, 인제, 양구, 고성을 돌며 전통시장과 경로당 등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혼 뒤에 땅 굳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더 좋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하여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북한의 폐기 선언으로 효력이 사라진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상호 중단 등 접경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 등 민주당 반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선대위 그리고 당 지도부 원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다 한번 물어보시죠. 저는 어쨌든 민생과 현장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만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이견도 적잖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의원은 탄핵 추진 전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결과 최 전 부총리 탄핵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의 유죄 취지 대법원 판결에 격앙된 당내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 당이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몇 분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중간에 토론 과정 속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었고. 이에 당 차원에선 한덕수 전 총리 사퇴에 대응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 것일 뿐이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 가운데 누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될까요?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경선 일정은 청년의 한동훈 후보는 영남 지역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각각 취약 지점이라 불릴 만한 곳에서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앞으로 장관도 청년들 20대, 30대 임명을 해서 경선 종반 공약 경쟁은 정치 개혁이 눈에 띄었는데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한 후보는 자신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7 체제의 마지막 문을 닫는 굳은 일을 하는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초반부터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는 극명한 노선 경합을 펼쳐왔습니다. 서로를 선배를 제 손으로 탄핵시킨 후보, 계엄 사태에 사과하지 않은 후보로 규정하며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와 선배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 국민께 사과드리고 다시 출발하자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헌재가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가는 거 이건 큰 차이거든요. 경선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는데 김 후보는 김덕수란 표현까지 써가며 가장 적극적으로 연대론을 띄웠습니다. 한 후보는 이기려면 누구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전제는 같다면서도 마치 대입에서 수능은 안 보고 면접만 보겠다는 식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TV토론은 비방전보단 도시계획이나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 북핵 대응 방안 등 정책 검증이 줄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당이 배출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조기 대선이니만큼 자멸로 가는 비호감 경쟁은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보수 결집이냐 중도 확장이냐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 한 전 대행과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당심과 민심의 향배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리직에서 내려온 지 하루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개헌을 조속히 완수하고 대통령직을 조기에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줄곧 대선 차출론이 제기돼 온 한덕수 전 총리. 한 달 가까이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해오다 총리직 사퇴 직후 하루 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년 차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마치고 3년 차의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퇴임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과제로 미국발 관세 전쟁을 꼽았는데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등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을 내세우며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극심해진 사회 갈등을 고려해 통합에도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론 서울 돈이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점심을 함께하며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을 대폭 포함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뒤 곧장 광주로 내려가 5.18 민주묘역도 방문해 민주화 희생자들의 넋도 기렸는데 호남 출신이기도 한 한 전 총리의 통합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전 총리와 특별한 회동 계획이 없다면서도 출마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의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내용이 괜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 전 총리는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당한 윤석열 정권과 내내 운명을 함께한 2인자라는 정치적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 내란 시도입니다.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온 것입니다. 또 조기 대선 전국을 관리해야 할 이른바 심판이 선수로 뛰어든 것 자체가 명분이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한 전 총리가 언급한 마지막 소명이 결국 대권이었느냐는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 같은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던지며 개헌에 찬성하는 누구와도 함께하겠다고 밝혀 이른바 범보수 빅텐트론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중도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힘을 보탠 가운데 대선 경쟁에 먼저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의 셈법에 따라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 개정의 뜻이 맞는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이재명 기치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하나로 뭉치는 이른바 빅텐트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제 자신으로는 협력을 해나갈 거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그간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조만간 한 전 총리와 만날 생각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단일화 구상에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너무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실 거고 제가 하여튼 잘 후보가 되면은 바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재차 강조한 한동훈 후보는 자신만이 민주당과의 이전 투구가 가능한 유일한 후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도,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단결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 탈락한 후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깥에 있는 반명 세력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과거 같은 당 소속 시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징계한 것에도 사과를 검토할 수 있다며 화해의 손을 내민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납득할 만한 명분이 없는 단일화 논의에는 뛰어들 의사가 없음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훌륭한 선배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제가 대화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단일화나 빅텐트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간 당원 표심을 얻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 비판을 자제해온 국민의힘 주자들도 최종 후보가 된 뒤에는 태도를 바꿀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 중심의 단일화가 향후 본선 경쟁력도 담보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건데 범보수 진영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30여일 앞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 번째 대행으로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 대행은 공직자들에게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출근길, 이주호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챙긴 건 국가안보였습니다. 첫 공식 업무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국민이 조금도 염려하지 않게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 이어 처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장관들에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고 사명감과 하나된 자세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국민 안전 책무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재난안전관리상황실도 찾아 산불 등 안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유례없는 정치적 과도기 속 세 번째 권한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 모든 공직자를 향해 흐트러지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또 주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떠맡게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과 경기 회복, 또 다가오는 대선 관리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날 물러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부총리까지 대통령 대행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국정 혼란은 물론 외교와 안보, 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대행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대미 통상 전략 수립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관세 협상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또 대내외 악재 속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도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반도체 AI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까지 이 대행의 몫입니다. 이 대행은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력과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요 과제에 집중하면서 외교와 안보, 국정 안정이라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무총리에 이어서 경제부총리까지 같은 날 사퇴하며 주한 대사관의 국내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도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이후 주한 공관들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취재를 알리는 공적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가 발송한 공안에는 오늘 0시부로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 기조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늦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되자 외교부가 주한 공관에 보낸 공안을 급히 회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잇따른 사퇴 등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신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일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투표일을 5주도 남기지 않은 이날 거꾸로 뒤집혔다고 평가했습니다. AFP-통신도 한국의 정치적 혼돈이 4달 조기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대선 선두주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심 명령과 핵심 정부 인사 2명의 사퇴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선 경쟁이 법원 판결과 사퇴로 뒤흔들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입후보 자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어제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병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형사 25부는 배당 직후 검찰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이 낸 보석 허가 청구를 심리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안수 총장과 여인영 전 사령관은 군 미결 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수한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가 사저로 거처를 옮길 즈음에 개통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 목적으로 장관급 인사의 통일교 주최 행사 참석 등 통일교가 추진한 사업들이 줄줄이 적혀 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의 청탁 목적으로 당시 통일교가 추진 중이던 사업들이 줄줄이 열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 지원과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YTN 인수 청탁까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통일교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인 UN 사무국 한국 유치와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주최 행사 참석도 윤 씨의 청탁 목적으로 봤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열린 통일교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보낸 축사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I enjoyed speaking with the World Summit last February, very much so, and I want to thank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for hosting this wonderful event. 검찰은 이 행사에 정부 장관급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씨가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인삼주 등을 찾으려 했지만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압수 대상에는 현금과 카드, 회계 장부, 공인인증서, OTP 등 김 여사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등 100여 개 항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와 수행비서의 휴대전화, 메모 등을 확보했는데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휴대전화는 아이폰 16 기종으로 지난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옮길 즈음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사저에서 확보한 또 다른 휴대전화는 공기계 상태로 수행비서 소유였는데 과거 코바나 컨텐츠 전시 공간에 음악을 트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 공식 행사에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검찰은 이 무렵 청탁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 씨와 건진법사 그리고 김 여사 사이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이 금융당국에 사건을 다시 이첩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삼부토건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7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들이 해외 기업과 형식적인 업무 협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부터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25%가 발효되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 부품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관세 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부품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6.4%로 금액으로는 135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통상 협의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인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미국과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해서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2차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도 팽팽한 입장차만 보이며 별다른 진전 없이 3차 협상을 위한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시간에 쫓기고 있는 만큼 결국 정상 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2주 만에 관세 협상 테이블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2차 협상에서는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완화, 경제 안보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수입차 안전심사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되는 미국차 대수를 늘리고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와 조선 분야의 기술 협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여전히 가시적인 진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建設的な突っ込んだ議論が行われた。しかしながらなお一致点というのは見出せる状況には今のところなっていない。 방위비와 환율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일 양측은 이번 달 중순 3차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国益はしっかり守りながらですね、できるだけ早くウィンウィン、日米双方にとっていいような結論を出したいということで、全力で最優先で取り組んで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미국은 일단 통상 정책의 핵심인 트럼프 관세에는 완강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며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 역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세의 여파를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일 양측은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PGA 투어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음식과 음악 등 K컬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인 카이 트럼프도 찾아 원더풀을 외쳤는데요. 미국 텍사스에서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골프장 18번을 페어웨이 옆에 차려진 체험관에 갤러리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10대 소녀들부터 장년층까지 화려한 조명 아래 신나는 K-팝이 흐르는 공간에서 우리 음식을 맛보고 뷰티를 체험하고 문화를 즐깁니다. I love K-pop. I love everything about Korean culture. It's so much fun. I like BTS more. BTS. Sing it. Like summ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riving in your heart like that.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인기를 끌었던 코리아하우스를 더 새롭게 단장해 골프장으로 옮겨온 겁니다. 파리에서도 저희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렸지만 이곳에서는 조금 더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반응을 조금 더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SNS를 통해 미리 방문 소식을 알렸던 트럼프 대통령 손녀 카이 트럼프도 찾았습니다. 골프 특기생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카이는 만두를 먹고 화장품을 고르며 연신 즐거워했습니다. 세계 1위 셰프러가 기자회견에서 최고라고 평가한 것처럼 17명의 한식 셰프가 선수들을 위해 차려내는 음식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골퍼들의 플레이와 세계적인 우리 문화의 만남이 이번 대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날씨가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자정 무렵 북서쪽에서 비가 시작돼서 아침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중부지방은 낮에, 남부지방도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안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에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 18도, 대구 16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에서 많게는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반짝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오후까지 하늘만 흐리다가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시아,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